네, 안녕하십니까. 뉴노멀 시대의 일터 혁신과 직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오늘 또 포럼 발표를 맡게 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나동만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맡을 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뭐 요즘에 한창 화제입니다.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가 어쨌든 그 굉장히 급변하고 또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과거의 기준들이 또 과거의 표준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뉴 노멀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업능력 개발, 뭐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또 공동훈련센터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이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뉴 노멀 시대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지금 현재 일하는 방식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이 노동 생산성에 관련된 이런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우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일터 혁신의 중요성을 조금 얘기해 보려 합니다. 결국에는 일터 혁신 없는 어떤 그 새로운 표준이라는 거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결국에는 생산성을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터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조금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고, 결국에는 일터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들어오려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과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또 뭐 한번 직업능력 개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공동훈련센터의 역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분야에 있잖아요. 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새로운 표준이 온다. 그리고 과거와 지금의 어떤 기준이 바뀐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아마 많이 체감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집체에서 집에서 하는 온라인, 개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뉴노멀이라는 것,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19 감염병을 글로벌하게 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류 사회가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 오고 있는 가치가 이제 새로운 가치로 이동하고 있고,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어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전에도 이 팬데믹 같은 이런 감염병 사태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 이전과 후,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급격하게 겪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정리를 해보자면 뉴노멀이 있다면 그럼 과거에 있는 이 올드노멀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보면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한 경쟁, 그리고 결과 중심의 사회였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뉴노멀 사회는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공존과 개개인의 생존, 그리고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 이런 부분이 새로운 또 표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이 한 사회를 지배해온 가치와 표준이 바뀌는 데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또 대표되는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이 아마 이 쉽게 수월하게 이 노멀이 바뀌는 것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위기이면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뭐 지금 현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들을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놀이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해왔고, 인간들은 그걸 통해서 또 재미를 느껴왔지만, 이제는 그런 분야를 넘어서 이러한 혁신 기술들이 이 사회의 구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한 기술들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뭐 항상 뭐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기계와 인간의 어떤 작업 시간 비율들인데, 여기서 결론은 이제는 인간이 하고 있는 단순 작업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지적 역량이 요구되는 작업도 어느 정도 기계, 자동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간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것들을 또 해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기계를 통해서 자동화하고 맡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은 솔직히 이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에 뭐 힘들게 내가 밤을 새거나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됐다는 여러 이런 일들이 디지털로 어떤 간편하게 정리되고 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 일터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알려면 제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삶에서 일요일과 월요일 생활의 우리의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저는 일요일, 월요일의 부조화라고 이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요. 어째서 우리의 직장 생활은 개인의 삶처럼 편하고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뭐 일요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직장에 있지 않는 우리 삶 속에서는 아마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원하는 물건을 쇼핑하고 사고, 뭐 또는 소통도 하고, 또는 뭐 은행 보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색해서 가입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극장표도 집에서 예매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또 뭐 컨텐츠도 자유롭게 찾아서 읽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데, 막상 월요일 날 회사를 나가면 기계가 다 해줘도 될 만한 일, 또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좀 돼야 될 일 같은 것들도 사람 손이 필요하고, 어쨌든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다 AI나 자동화 기술에 맡겨 있고 개인의 삶은 편해지는데, 일터에서의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발전 얘기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로 우리 일터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것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우리한테 이득이 주지 않는 하나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어서 이제 한국의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한국의 노동 생산성 그러면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낮지. 왜? 야근도 많이 하고 근로 시간이 기니까 어차피 생산성은 뭐 이 분모가 이제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이 야근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다.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고 신문에서도 뭐 단골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기사에.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터넷성과 PC 보급률 등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계 수익권 탑이죠. 막 이렇게 이제 인프라도 잘 갖춰지고 이 휴먼 리소스들도 우수한데 왜 아직까지 이 생산성이 좋지 않은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글로벌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것들이 역시 이 생산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전체 뭐 OECD 5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 보시는 것들처럼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일터에서 경험하던 이런 경험들을 좀 살펴보면, 어, 생산성을 분명히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 방식과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일터에, 내 일에, 우리 직장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의사결정 체계가 굉장히 좀 수직적이죠. 조직 문화도 좀 이렇게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좀 수직적인 그런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혁신적인 기술 활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직장 내에서 이 사람들이 조직의 작업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옛 표준의 옛 기술을 활용한 그런 우리 상사들, 회사에서도 어쨌든 근속이 높으신 분들의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의 하나의 표준을 이루고 있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어플 또는 뭐 새로운 뭐 기계를 도입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상사들 그리고 근속이 오래되신 이런 또 그 재직자들이 그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항상 익숙한 옛날 기술과 방식들을 활용해서 일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일터 혁신을 맡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앞으로의 큰 변화의 이 시대에 일터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노동 생산성을 높이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일터 혁신이라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터 혁신이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노동 생산성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노동 시간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촉진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 이 새로운 가치, 지속 가능성, 공정, 그리고 이 공존,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가치들이 우리 일터 속에서 디지털 혁신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기업의 직원들 간의 세대 간, 계층 간의 지식의 어떤 또 숙련도의 차이가 이제 있다는 것들을 다 인지하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조직 관리나 인사 관리보다는 새로운 방식들을 좀 도입하고 있는데 하나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요즘의 신입사원들은 과연 근속이 오래된 우리 팀장님이나 부장보다 신입사원이 과연 유능하지 못한가. 반대로 이 회사에 뭐 이렇게 근속이 오래된 부장이나 팀장들이 신입사원보다 과연 유능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 뭐, 예를 이제 드러났는데, 시스코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소덱스코, 뭐, 이런 데들은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새로 들어온 젊은 임직원이 이제 그 회사의 상사에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지식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 멘토링을 하는 것이죠. 이전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술 혁신이나 디지털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러한 일터 혁신을 우리가 더 촉진하고 만들어줄 수, 좀 더 분위기를 더 잘 조성해 줄 수 있으려면 우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분야에서도 어떤 기여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OECD 간 고성과 작업관행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터 혁신 현황을 보는데 우리나라의 일터 혁신 수준이 굉장히 좀 이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네, 그리고 이 고성과 작업 이런 분위기를 뭐 만들고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한국의 일터 혁신은 조금 좁은 분위기에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성과 중심이고 아직까지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굉장히 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일터 혁신이. 그래서 뭐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인사고과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또 그런 보상을 하는지, 그죠?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지, 뭐 이런 제도 도입에만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일터 혁신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술을 내 업무에 도입을 해서 적은 시간으로 높은 높은 생산성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이 일하는 방식, 작업 방식,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실질적으로 일터 혁신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이 수직적이고 경직적인 조직 문화가 변하지 않고 어떤 제도만 도입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일터 혁신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아마 이런 트렌드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경험하고 계실 건데, 뭐 포스트 코로나다,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ICT, IoT, 뭐 바이오, 빅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이 신산업 위주의 그런 산업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그런 이제 그 유망 뭐 산업이죠. 유망 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막 뭐 인적 자원 개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는 것이 그런 신산업, 유망 산업 위주로 가는 것이 뭐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이냐? 이것도 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면 정부도 역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걸 통해서 뭐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걸 통해서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신산업 분야죠. 이쪽의 엘리트들은 막상 기술은 갖고 있지만 이 기술을 심을 이 사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뭐 기업들은 전통적인 제조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들에 자기의 기술들을 팔고 이식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고 있는 이 포인터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사물인터넷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술이 소프트웨어로 있을 뿐이지 이 물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조업들이 지금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이나 뭐 디지털 뉴딜 시대에 변화가 굉장히 느려 보여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쇠퇴하고 있는 산업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이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이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유망 산업에서 생산해내고 개발해낸 그 기술들의 엄청난 이제 그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 없는 디지털 혁신,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실속 없는 그런 부분에 좀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들에 대한 인력 투자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디지털 뭐 또는 바이오 뭐 이런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들도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어쨌든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발전에는 약간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보다는 못 미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이런 일터에서, 제조업의 일터에서 작업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물적, 인적 인프라 확충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번에 이 디지털 뉴딜에서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선 지역이나 산업계에서는 이런 때에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그 직장 내에서 일터에서의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혁신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그럼 우리의 일자리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은 전통적 접근 방식을 우리가 한번 보죠. 일단은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접하는 루틴입니다. 자,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이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쪽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이루어질 거다 예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는 신산업을 유치 위해서 많은 투자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 산업계에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뭐 적절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또 훈련과정도 개발해서 개설하고 훈련생 모집하고 이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해서 양성된 수료생들을 열심히 취업 지원을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야지. 그리고 역시 이후에는 훈련 실적과 취업률로 사업 성과를 명확하게 뭐 측정을 해내고 성과 평가를 해서 또 사업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이죠. 옛날 방식. 지금도 아마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어떤 사업의 흐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요즘에는 뉴노멀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의 이제 이 주체들 간의 역할들도 있는데 공동훈련센터를 비롯한 훈련기관들은 그 훈련 기준에 맞는 그래서 훈련의 성과가 취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그 기술과 역량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습득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을 일터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저는 궁극적인 훈련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 취업률이라는 이런 양적인 성과에 매진하다 보면 교육 내용에 우리가 관심을 쏟기보다는 일단 교육이 끝난 훈련이 끝난 후에 취업 알선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지만 훈련기관이 공동훈련센터가 취업 알선 전문기관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는 민간 서비스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공동훈련센터는 어떤 훈련을 하고 이 훈련 이후에 이 개인과 그리고 이 사람의 일터에서 어떤 변화를 좀 일으키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일터 혁신이 일어나는 거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전환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접근을 위한 고려 요소는 원래 이 직업 훈련을 우리 정부나 뭐 여러 가지에서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썼죠. 근데 뭐 저는 이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단어가 영 어색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일자리는 결국에는 산업의 발전이나 뭐 성장에 맞춰가지고 생성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 인력이 부족할 때 직업 훈련이 메울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없는 일자리를 직업훈련을 통해서 만들고 취업을 시키는 것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엄격하게 생각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직업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일터에서의 스킬 수요가 이 기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조직 문화에 대한 데에서도 좀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젊은 세대들이 직장에 들어왔을 때 그 조직에서 이 젊은 사람들의 기술을 얼마나 일터에 흡수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의 생산성은 높아질 수가 없겠죠. 네. 여기서 이제 일부 연구 결과들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는데,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률 그래프인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그래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오히려 이 인적 자본이 축적돼야 되죠. 나의 인적 자본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 이제 OECD 국가들의 평균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만 조금 다른 것이 직장에 취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 그러니까 인적 자본의 가치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직장에 가서 우리의 인적 자본이 축적되면서 뭔가 계속 학습하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오히려 퇴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젊은 세대, 그래프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젊은 세대에서의 감가상각률이 더 높다는 거는 정규교육이나 입직 직전까지도 많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회사에 딱 입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빠른 시간 내로 이제 인적 자본이 퇴화하는 그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회사에서 내가 아는 방식대로 한번 이 확 뭔가 생산성 높은 효율적인 일하는 방식을 해보고 싶은데 조직 문화상 그렇게 안 되고 나의 상사 뭐 이런 그 사람들의 기술에 빨리 이제 동화돼야 또 사랑받는 뭐 이런 뭐 조직 문화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의 어떤 이런 그래프와 좀 특이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교육훈련 참여율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들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는 직장을 얻기까지는 뭐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입직 이후에는 끊임없이 이제 내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또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훈련에는 또 굉장히 또 참여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그 입직 단계의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하는 신입 직원과 대화가 잘 안 되거나 기술 격차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터 혁신을 막고 노동 생산성을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혁신 기술이 아무리 뭐 발전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터에서 활용되는 것,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네, 그래서 공동훈련센터의 역할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일터 혁신을 위한 재직자 훈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조금 나열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뭐 보통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은 뭐 구직자의 눈높이와 일자리 처우, 그리고 뭐 그런 데서 이제 미스매치가 있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구직자 훈련을 늘리고 인력 양성 사업을 막 확대하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이게 이제 6개월, 12개월 지나다 보면 1년 내에 50% 미만의 고용 유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직자 훈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재직자 훈련의 성과가 일터 혁신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조금 가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훈련센터의 역할 쪽으로 해서 조금 제가 제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지금 재직자 훈련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뭐 분위기이긴 하지만 사업주들이 이제 많은 이제 의지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 당장 사람을 빼서 교육 훈련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망설이시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업주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재직자 훈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훈련센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협약기업에 있는 사업주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훈련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인적 자본을 이렇게 좀 축적을 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직자 훈련 성과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탁 뭐 보여주기가 참 어려운 이제 사실이 있죠. 뭐 취업률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숫자로 나오지만 재직자 훈련 같은 경우에는 훈련 실적 말고 우리가 마땅히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훈련센터가 좀 많은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배운 것들을 일터에서 활용하고 그 일터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재직자 훈련 성과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공동훈련센터가 속한 지역, 그리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훈련 참여율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에는 이 훈련 사각지대, 대기업 근로자가 아니라 중소 또 영세기업에 있는 그 재직자들이 직업능력 개발 기회에 소외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도 공동훈련센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약간 좀 다른 패러다임인데요. 거의 다 이제 회사에서 이런 교육을 보내다 보면 우리 회사에 누구 한 명, 뭐 이번에는 뭐 김대리가 갔다 오고, 다음에는 뭐 박 과장이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개인 대상의 훈련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기존의 이 개인 대상의 훈련이 그 개인의 지식과 역량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기술들이 일터에 도입되고 일터 일하는 방식의 표준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팀장님, 제가 이번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좋은 일하는 방식이 있고 제가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일터에 도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바텀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상사가 이해를 못하거나 탐탁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비교해서 격차가 너무 크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어렵고 새로운 걸로 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훈련 성과가 일터에서는 사장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기술이나 숙련도 회사에 있는 이런 지위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얘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뭘 바꾸자고 할 때 이해도가 높고 이 윗분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래서 이 아무리 뭐 교육을 잘 받아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배우고 기술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이라도 회사의 집단의 어떤 변화까지 가지고 올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 디지털화, 자동화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집중하고 관심사를 갖게 하고 생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보면 전사적 교육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신입사원부터 맨 위에 있는 팀장님, 부장님까지도 어떤 특정 교육들은 함께 받고 그 함께 받은 주제가 이 공통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지금의 지금 시대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이 직급이 높은 중간 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브라스월이라고 해서 황동장벽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변화를 거부하는 이 회사 내에, 조직 내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아마 전사적 교육 훈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재직자 훈련도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는 디지털화, 자동화를 위한 기초적인 어떤 소양이나 이 생각하는 틀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교육들도 좀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 기술, 뭐 일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육 훈련들도 있지만, 이제는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맞는 그런 것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개발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직원들 모두가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고 디지털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개념적인 공부, 학습,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자동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 일에서 반복 가능한 패턴과 프로세스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제거는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학습해서 이거를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들을 내 업무에서 많은 업무로드를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그 줄여진 뭐 업무에 비례한 또 늘어난 나의 또 시간들을 진짜로 나의 생산성과 업무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활동에 더 투입하고 집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자동화나 디지털을 일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내 업무상에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조업 현장에서 기계를 다루든지 뭐 사물을 보든지 관리직을 하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 일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어떤 일들을 또 사람이 꾸준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양은 아마 우리 재직자 훈련에서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컨텐츠로 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 성과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뭐 몇 명이 훈련을 받았고 뭐 몇 시간을 받았고 이렇게만 보지 말고 실제로 훈련 성과를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조직의 수직적인 문화가 개선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나 기술 중심의 훈련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일터 혁신을 촉진하는 훈련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직업 기초 능력, 소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 훈련에서 배제가 됐지만 지금 이 디지털화 자동화 시대에서는 일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 문화 교육이라든지 소통 교육 등등에 대한 것들도 이젠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터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조직 문화 또는 일하는 방식, 소통 방식, 회의하는 방식 등등에 대한 교육도 그래서 이제 공동훈련센터에서도 체계적으로 또 전사적으로 이렇게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일회성 교육보다는 조직 개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개인에 대한 직무나 스킬 교육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어떤 조직의 건강한 문화와 소통 문화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모두가 또 이 동기부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일터 혁신 훈련 패키지라든지 뭐 컨설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프로그램에 그 초급, 뭐 기초부터 중급, 고급까지 해서 뭐 전 회사의 전 직원들이 아마 이 프로그램 이 설계에 따라서 쭉 중장기적으로 좀 들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들도 스스로가 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훈련 전달 체계에 대한 혁신들도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녹화된 뭐 이런 방송들을 보고 계신데 앞으로 훈련 컨텐츠도 이 집체식, 강의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훈련 컨텐츠를 접속해서 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업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껏 상상해 이런 것들을 한번 날개를 펼쳐보시는 게 뭐 우리의 훈련 컨텐츠가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방식으로 아마 제공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올 때에 우리 그 공동훈련센터는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로써 제가 준비한 뭐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쳤는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요즘에 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훈련에 있어서도 아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으셨을 걸로 압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이런 기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일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고 공동훈련센터 여러 가지 업무들에 적용해 보시면 아마 또 우리도 이게 위기이지만 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